책임감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다짐, 세월호 참사 5주기 추모 목표들을 봉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명진 스님께서 큰 시간을 내서 이렇게 이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명진 스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은빛둥지 나영수 원장님 오셨습니다. 같이 오신 김양숙 보살님도 오셨습니다. 안산 JTS 다문화센터 원장 월광 목사님 오셨습니다. 불교개혁 행동 김희영 상임대표님 오셨습니다. 사단법인 대한불교청년회 수석 부회장 김영상 부회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가족 함께 해주신 어머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상준 어머님 오셨습니다. 영서 어머님 오셨습니다. 순범 어머님 오셨습니다. 정민석 아빠 오셨습니다. 동영 아빠 오셨습니다. 소영 아빠 오셨습니다. 윤정 어머님 오셨습니다. 소영 어머님도 오셨습니다. 우리 추모 목표를 위해서 그리고 기업과 행동을 함께하기 위해서 같이 오신 우리 불자님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이 행사 추모 목표를 진짜 오랜만에 좀 우리 5년 동안 속죄와 참회의 마음으로 좀 마련했습니다. 어떤 다짐과 어떤 각오로 이 추모협회를 봉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우리 그 노세거 안산 시민연대 4.16 시민연대 김동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불자이기 전에 이제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이 사회개혁 운동에도 많이 이렇게 동참해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주최하는 경기 제가 불자에 소속된 회원분들이 이 불교 개혁 운동에 이제 앞장서신 이제 분들입니다. 그래서 4.16 5주기를 맞이해가지고 우리가 좀 뭔가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연초에 이제 같이 모여가지고 올해는 좀 대중적인 추모 부패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래 해서 이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되게 됐는데요. 사실 이제 이 스님들 중에서 가장 제 개혁적인 스님이 저는 명진 스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법회를 명진 스님을 모시고 하는 게 이제 맞지 않겠냐 해서 다들 이렇게 동의를 해서 오늘 이 자리가 이제 마련되었습니다. 다 뭐 4.16 운동에 동참하셨지만 뭐 불자들이 따로 모여가지고 이렇게 한 거는
지금 뭐 늦었지만 이제 오늘이 이제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참 각별히 소중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3년 전에 이제 4.16 3주기를 맞이해가지고 스님을 뵀을 때 스님 모시고 한번 추모법회를 하고 싶습니다 해서 언제도 불러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늦게 마련돼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들하고 이런 자리를 꼭 마련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 제가 불자의 소속의 회원들과 세월 가족들이 그간에 개별적으로 이렇게 했었지만 오늘 계기로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좀 앞으로도 할 일이 많거든요. 서로 이렇게 힘을 모아서 연대해서 이렇게 같이 나가는 그런 출발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세월은 5주년이 되었습니다만은 우리가 4.16 이전과 이후는 달라져야 된다고 이제 많이들 외쳤는데 사실 5년이 되도록 세월호 왜 침몰됐는지도 아직 모른다가 정답이거든요. 왜 침몰됐냐? 5년이 되도록 이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다는 것들이 참 기가 막힌 현실 아닙니까? 왜 구조를 안 했느냐? 이것도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랬는지도 지금 모르겠어요. 뭔가 이게 공부하다 보면은 한꺼풀 벗기면 또 다른 게 나와요. 양파 껍질 벗기듯이 계속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의혹이 꼬리를 물고 아주 미스테리한 사건이에요, 이게. 그리고 왜 그러면, 아니, 그 전에 보면은 이게 단순히 해난 사고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러면은 진상 규명을 방해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런 단순한 사고가 있으면. 이런 원인을 밝혀가지고, 이런 참사의 원인을 밝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진상 규명을 방해를 했어요.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언론은 막 오보를 때렸고. 그래서 이런 의혹들을 한 줄 남김없이 밝혀야 되는데 지금 밝혀진 게 없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가 5주기 이 참 희생된 늑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추모하고 또 잊지 않겠다는 기억을 할 뿐만 아니라 이걸 넘어서 가지고 이거 진상 규명하지 않으면은 4.16 이후 달라진 사회 절대 만들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16 이전과 이거 달라지려면 그 출발점이 진상 규명부터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진상 규명이 되면 누군가 왜 해경이 하나도 못 구했는데 안 구했는데 왜 김경일이 말단 123 정장만 왜 구속됐냐? 이거 나왔지만 왜 구속됐냐 이거예요. 왜 목포서장, 서해청장, 해경청장 얘네들은 왜 책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청와대는 왜 책임이 없습니까? 아무도 책임 안 졌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책임자 처벌도 해야만 이게 정말 공정한 사회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기억과 추모,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다짐 이런 걸 부재로 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주기를 마련해서 세월호는 끝난 게 아니고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같이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법회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불자의 한 사람으로서 같이 이렇게 좋은 사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다짐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명진스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시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이렇게 좀 이런 자리 마련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일상적으로 그런 연대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16년 4월 16일 진짜 아이들 추억 쌓고 오라고 수학여행이라는 곳을 보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봄은 해마다 돌아오고 있는데 아이들은 그 후로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5년이라는 결과보고를 하라 해서 우리가 5년 동안 어떻게 지냈을까? 아이들을 보내놓고 이 엄마들이 이 아픈 몸을 끌고 이 부모님들이 어떻게 지냈을까? 그 말을 했는데요. 진짜 많은 일을 했더라고요. 아이들한테. 근데 많은 일을 하긴 했었는데 진짜 열심히는 했는데 잘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5년이라는 세월 동안 아이들한테
떳떳하게 이렇게 이거 했지, 엄마 아빠들이 이거 했으니까 용서해 줄래? 그런 말을 할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 가족, 피해자 가족들은 아이들을 보내놓고 정신없이 국가가 당연히 해줄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국민이었고 우리도 국민이었고 당연히 앞장서서 국가가 억울한 거 밝혀주겠지 했는데요. 딱 그 현장을 가봤을 때 그러지 못했어요. 네, 피해자들만, 이 자식 잃은 부모들만 발 둥둥 거렸지 그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때부터 감축이 바빴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에 사단법인 가족협의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아이들 억울한 거 밝혀주려면 단체를 꾸려야 되겠다 해서 부모님들이 모여서 사단법인 가족협의회를 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국으로, 이것은 또 국가가 당연히 진상규명 진실을 밝혀야 하는데 안 돼줘서 부모님들이 정신없이 2014년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한 5월달이나 6월달쯤에 바로 간담회를 가기 시작했어요. 전국으로 우리가 알려야 되겠다. 이 언론을 믿을 수가 없다. 언론에서는 대부분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까요. 언론에서는 대부분 세월호, 다은고 아이들, 안산 못 사는 동네, 한부모 가족, 보상금 얼마 받는다, 보험료 얘기나 하고 있고요. 아이들을 진짜 왜 구하지 않았지? 아이들이 왜 저렇게 빨리빨리 수습해야 되는데 그것도 우왕좌왕하면서 TV에서는 그런 얘기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이제 전국을 다니면서 간담회를 알리기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모라는 그때 개념은 없었는데요. 저는 이제 2014년도 겨울에 안산을 밖에서 아침만 되면 전 지역을 돌고 강화문, 국회, 청운동 그렇게 돌다가 안산을 들어오면 너무나 썰렁했어요. 여기가 아이들이 250명이나 희생된 동네인데 너무나 썰렁해서 한 번은 통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안산은 도대체 왜 이렇게 함께해 주신 분이 없냐. 그런데 저보고 간담회 자리를 만들어줄 테니까 한번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습니다. 제가 10몇 년을 거기서 반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갔었는데 내 이웃이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당신들 호성이 엄마 그때 팔동 반장이었거든요. 팔동 반장님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아이들 수학여행 놀러 갔는데 왜 1,000원대보다 더 받으려고 무엇을 하려고 그러냐. 그리고 왜 높은 사람들만 그렇게 만나고 다니냐. 안산도 힘들다. 안산 시민은 내팽개쳐도 놓고 당신들은 높은 사람만 만나러 다니고 뭐하고 하는데 놀러 가는데 왜 그렇게 크게 일을 그런 말을 했을 때 너무나 서럽고 그래서 울었던 게 생각나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나 몰라요? 우리 호성이 한 달에 한 번씩 갈리비 거들어 다닐 때 엄마 뒤에서 어둡다고 포로시켜주면서 엄마 조심해 하고 같이 갈리비 받으러 다니는 아이 모르세요? 지금 아직 1년도 안 됐어요. 아이들이 수업의 연장 속으로 수학여행을 간 거예요. 수학여행이 안 가면요 결석 처리돼요. 그거 몰라요? 우리도 직장 다니다가 직장에서 야유회를 간다 하면 직업의 연장성이잖아요. 그럴 때는 당신들은 가만히 있을 거예요? 아이들, 우리 안산의 아이들이 이렇게 갔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너무나 서러워서 울었던, 그래서 오기가 생겼던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전국에 돌 때 나는 안산에 우리 자식들의 고향, 추억이 있는 이곳, 내 젊은 날을 다 바쳤던 이 안산에서 시민분들을 좀 만나야 되겠다. 우리 아이들은 수학여행 놀러 간 거 아니야. 우리 아이들은 그냥 가족여행처럼 간 거 아니야. 가족여행 갔다가 사고는 충분히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업의 연장 속으로 이 아이들이 갔는데 왜 충분히 구할 수 있는 시간까지도 있었는데 구하지를 않았었는데 이 국가가 버린 건데 이 국가가 수장시켰는데 어떻게 안산에 우리 시민분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때부터 이제 2015년서부터 우리 어머니들 안산 지킴이 분들이 15명이서 안산을 다니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족협의회는 분과가 사무처로 통해서요. 사무처에 있고 진상규명 분과가 있고 인양 분과가 있었는데 인양이 되고 나서 올해부터는 분과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리분과가 회원조직 분과로 이제 바꿔서 우리 가족들의 우리 이제 심리 상태라든가 이제 어떻게 지내라든가 전화하고 그렇게 안부 묻는 그런 이제 국가가 있고 또 추모 국가가 있습니다. 추모 국가는 지역사회에 나가서 공동체 이것을 좀 알려야 되겠어 공동체 사업을 하면서 부모님과 같이 연대해서 지역사회에 나가서 생명안전공원이라는 것을 알리고 다니고 있어요. 그때는 단오모도 있었고 우리 시민분들하고 많이 갈등이 많았어요. 왜 비싼 땅 달라 하냐, 뭐 하냐, 이제 그런 식으로 갈등이 많았는데 지금 이제 4년, 5년의 시간이 흐르고 이제 15년서부터 안산을 돌아가면서 활동을 하면서 그때는 좀 hul히고 우리 희생자 부모님들도 마을 분들을 만나면 자식을 지켜주지 못한 이 죄 많은 부모로서 고개를 숙이고 또 말도 못하고 다녔는데 지금 이제 4.16 공방 어머니들이랑 4.16 이제 가족협의회 회원분들이 지역사회에 자꾸 나가서 많이 좀 가까워졌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가까워졌냐면 전체적으로 다는 아니지만 언니 동생하고 좀 그렇게 생명안전공문이 그렇게 잘 지어서 전 세계인들이 안산에 와서 진짜 생명을 아이들을 보면서 희생자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21세기 살면서 아이들한테 정말 잘못했구나. 우리의 기성세대, 우리 엄마 아빠들이 정말 잘못했구나. 그 성찰의 시간을 갖고 그것을 넘어서 안전사회로 갈 수 있는 여기가 교육의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시민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대중에는 또 이제 추모 문화 그런 게 좀 다르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게 인식이 좀 많이 조금 확산이 안 돼서 좀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제 한편에는 이제 아파트가 떨어진다. 왜 비싼 땅 달라 하냐. 너네들이 국민 뭐에 나라에 뭐 충실한 사람이었냐.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안산의 시민들 전체가 그런 게 아니라 일부 이제 분들이 그러고 있어서 우리 부모님들이 끝없이 안산 시민분들을 공방의 엄마들은 이제 체험으로 만들기로 해서 가고 안산에는 솔직히 말해서 간담회가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제 가족협의회에서 봉사단을 이제 꾸려서 봉사하면서 그 동네에 꽃도 같이 심고 지금은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봉사 개념으로 나가서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진상 부서에서는 제일 힘든 부서죠. 지금도 1기 이제 특조위가 됐었고요. 2기는 사참위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이 봤을 때 세월호는 특조위가 잘 돌아가고 다른 참사에 비해서 다 잘 되는데 뭐가 이렇게 안 돼. 그리고 문재인의 촛불혁명으로 바뀐 이 정부도 있고 그런데 뭐가 그렇게 안 될까? 잘 되고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은데 특조위가 지금 2번이나 돌아가는데요. 조사권밖에 없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도 우리 위원장님이 노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세월호는 이렇게 의문점이 많을까? 뭐가 이렇게 밝혀지지 않을까? 진짜 그들이 말하는 대로 해양 사고라면 좀 철저하게 밝혀주지. 왜 이렇게 감추려고만 할까? 왜 이렇게 모든 것은 감추고 조작하고 왜 세월호를 이럴까? 그래서 이것은 조사권만 가지고 있는 사참위에서는 해결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그 책상에 하나씩 있을 겁니다. 저희가 너무 급하게 지금 공소시효가 처벌자들이 처벌받을 수 있는 공소시효가 2년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수사단을 만들어서 전면 재수사해달라 국민청원을 받고 있습니다. 청와대에 우리 대통령 의지로만은 안 됩니다. 국민들이 다시 왜 세월호는 이렇게 의혹이 많습니까? 좀 철저하게 밝혀주십시오. 우리가 대통령님한테 힘을 실어주려면 이렇게 국민들이 신청을 해서 대통령님 이거 진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말을 해야 됩니다. 대통령 혼자서만 세월호 맨날 얘기해봤자 그 범죄자들은 이거 감추려고 하는데 자기 죽을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님들이 너무 애타서 다시 받고 있습니다. 그 책상에 있는 거
왜 부모님들이 일하고 다니고 있는지, 뭐가 이렇게 답답했어, 정권이 바뀌었는데 뭐 일하고 다니고 있는지, 예, 그거 한번 살펴보시고 주위에 계시는 분들한테 함께 동참해 주시고, 예, 널리 좀 알려주십시오. 또 우리 지금 지상국가에서는 특조위에 관여하고 전국에 다니면서 이것을 지금 알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직, 우리 회원조직 부서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가족들이 5년 동안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거의 완전 질병하는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이 나빠지고 잇몸이 다 약해져도 뇌가 나빠지고, 하물며 이제 부모님들도 암으로 돌아가신 분도 있고요. 이게 병원에 가면 그냥 트라우마 쪽이지, 트라우마 정신과 약을 먹어야 된답니다. 근데 우리는 이 합병으로 인해서 질병으로 몸에 다 나타나는데, 그게 또 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의사 선생님들하고 위에 사람들은 무조건 좀 미쳐가지고 약을 먹어야만이 그게 트라우마다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라든가, 조직부서에서 이제 그런 역할, 그리고 이제 트라우마 병원 안산에 안산 시민분들이 다 이용할 수 있게 트라우마 이제 병원 법정에서, 법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희생자 가족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안산 시민분들이 그냥 이제 일반 대학병원에 생겨서 안산 시민분들한테 선물로 줄 수 있는 그런 병원을 설립을 하려고 회원조직부에서는 계속 이제 용역에 들어가서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아이들한테 따뜻하게 말 하나 할 수 없는 이 사회입니다. 그리고 갈수록 왜 자식을 잃고 피해자가 돼서, 진짜 피해자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가 세월호 유가족이 될 줄 몰랐어요. 저는 우리 아들을 데리고 그렇게 여행을 많이 안 가봤어요. 그것도 속상한데, 많이 갔어야지 그게 몇 퍼센트를 해야 되는데, 생각지도 못한,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근데 되고 보니, 인생을, 자식을 잃고 나와 보니, 내 자식은 돌아오지 않지만, 인생을, 죽어서 자식을 만나려면 인생을 좀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다닐 겁니다. 첫째는 진상규명. 진상규명은 하면 당신들 욕심 아니야? 하지만요, 진상규명이, 우리 아이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진상규명이 돼야지 대한민국은 그 다음에 안전사회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보입니다. 이 진상규명이 안 되면요, 대한민국은 또 여기서 가라앉고 새로운 참사가 더더욱 일어나도, 그때는 국민들이, 대한민국은 원래 이래, 10년에 한 번씩 맨날 이런 참사인데 뭐 사람 죽지 뭐, 그렇게 반감해버리면요, 그 위에 나쁜 인간들만 떵떵거리고 사는 사회가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멀리까지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우리 명기스님 법회 시작하기도 전에 저한테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이렇게 지금 급한 거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소가 항상 제가 세월호 참사가 나고 난 뒤에 안산을 여러 차례 왔지만, 이 지역의 불자들 초청으로 해서 이렇게 법회를 하는 건 이번이 처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스님들이 이런 집회도 해야지 되고, 또 이런 모임도 가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스님들 돈 닦는데 너무 바쁘셔가지고 이렇게 못 하시는데, 제가 부처님들이 이렇게 해주신 것이 부끄럽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불교, 개혁, 행동, 4.16 안산 시민연대 여러분들한테도 깊이 고맙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서울에서 출발해서 차를 타고 쭉 오는데, 꽃이라는 것이 꼭 산중이나 뭐 좋은 데 가야지 있는 게 아니라, 도해지 길 옆에도 벚꽃이 흐트러지게 폈더라고요. 오늘이 4월 13일이면 5년 전
오늘이면은 애기들이 아마 밤에 잠을 못 잤을 때일 거예요. 내일 모레면은 이번에는 이제 수학여행을 간다 하면서 친구들끼리도 두 달 끌어가면서 수학여행 가면은 너하고 같은 방 쓸 거야, 뭐 어떻게 가는 거야, 이런 생각하면서 아마 며칠 전부터 설레고 또 기대하면서 내일 모레 15일 날 그 수학여행 떠나는 날을 기다리고 있었겠죠. 그게 벌써 5년 전이니까 그 꽃길을 차를 타고 내려오다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또 먹먹해지고 무슨 말씀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과연 종교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할까? 종교라는 것이 과연 종교는 필요한 건가? 이런 생각까지 들게 됐었습니다. 과연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정말 있나? 부처님한테 기도를 하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뭐 좋은 일이 생기고 복을 받고 하는 걸까? 뭐 이런 회의가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 어린 그 꽃 같은 애기들이 뭘 잘못했다고. 잘못할 시간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잘못할 조건도 안 가르쳐져 있을 때죠. 근데 왜 그 차가운 바다 속에서 살려달라고 손톱으로 유리창을 긁다가 손톱이 빠진 애기들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런 그 비참하고 또 슬픈 죽음을 보고 교통사고라고 그런 사람도 있었고, 그렇게 죽어간 자식에 대한 슬픔 때문에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온몸이 멍들고 병들고 상처받은 그 부모들에게 돈 얼마나 받았냐고 이렇게 묻는, 정말 돼지만도 못한 거죠. 그런 인간들이 한국 사회에 소위 지도층이라고 불리고 상류층이라고 불리는 이름으로 지금도 고개를 들고 떳떳하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설마 그랬습니다. 호성이 아빠가 동고 차도에 가서 텐트를 치고 사고 난 지역에 혹시라도 뭘 감출까 싶어서 녹화를 하고 망원경으로 본다고 그럴 때도 설마 그럴까 그랬습니다. 각종 의혹들이 다 드러나는 가운데 얼마 전에 CCTV를 조작했다는 것이 뉴스에 나왔지 않습니까? 이건 국가가 아니죠. 이렇게 되면 국가라는 이름의 큰 범죄 단체 조직이었다는 것이 이제 밝혀지고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이 사실을 세월호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려고 했을 때 지금 자유한국당의 대표인 황교안이 법무장관으로 있으면서 대구지검에 압력을 넣어서 과실치사로
조사하지 않도록 이렇게 지시를 내렸던 것도 밝혀진 사실입니다. 주호영 대구 지역의 국회의원 주호영 의원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세월호는 교통사고와 같은 건데 뭘 그거 가지고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 이렇게 발언도 했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1월 달인가요? 박근혜 지금 감옥에 있는 박근혜 씨가 국회 시정연설 하러 올 때 어머니들이 그 국회 들어가는 입구에서 한 번만 얘기를 좀 같이 하자고 그렇게 애원을 할 때 그 싸늘한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국회 안으로 들어가는 걸 보면서 그때 뭐 제가 호성이 엄마인가 영석이 엄마인가한테 제가 아마도 천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지금도 감옥에 있지만 그러나 그걸로 끝내서 될 일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세월호 애기들의 그 피어난 꽃이었던 애기들의 그 죽음에 대한 죄는 그리고 그 죽음을 은폐하고 속이고 조작하려고 했던 그 범죄 행위는 낱낱이 밝혀져서 거기에 관련됐던 모든 사람들은 형사적 처벌과 민사적 처벌까지 다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옛날 말대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는다는 말, 인과가 무섭다는 말, 내가 행한 행위나 내가 저지른 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받아야지 정상이죠. 이명박 같은 사람도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장로였지만 그 저지른 행위가 전부 다 범죄 행위였다는 겁니다. 물론 대통령이나 고위직에 있다 하더라도 실수도 하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의적인 계획적인 방법으로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또 범죄 행위를 은폐하고 축소시키고 감추려고 했다면 그거는 정말 무서운 벌을 받아야지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부모를, 자식을 잃은 부모들의 그것도 다 커서 뭐 결혼도 하고 애기도 낳고 살다가 병으로도 죽을 수도 있고 사고로도 죽을 수도 있고 이럴 수 있지만 정말 그야말로 꽃봉오리잖아. 피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난 그 꽃봉오리가 그 어머니나 아버지는 평생 가슴에 뭐 조금 아까 우리 정부자 보살님 호성이 엄마가 트라우마로 몸이 아프다고 그랬는데 트라우마로 몸이 아픈 게 아니라 그때부터 몸이 인생 자체가 병이 드는 겁니다. 삶 자체가 꽃 피는 것만 봐도 가슴이 아프고 낙엽 치는 것만 봐도 서럽고 그 나이 또래 애들이 지나가면서 웃는 것만 봐도 가슴에 또 저릿하고 그걸 보고 애간장이 녹는다고 그러거든요. 애간장이 이 가슴 위에서 저 밑으로 찌릿하고 지나가면은 그게 전부 애간장을 녹이는 게 되는 거죠. 자식에 대한 부모의 마음을 절절하게 표현한 것이 삼국 유사에 나오죠. 어느 젊은 화랑이 냇가에서 놀다가 수달을 한 마리 발견해서 수달을 잡아서 껍질을 벗기고 살을 발라서 끓여먹고 뼈는 그 자리에 버린 채로 집으로 왔다가 그 다음날 다시 그 자리에 또 놀러 가보니까 어저께 먹다 버린 뼈가 없어져서
이상에서 쳐다보니까 빗자국이 나 있길래 따라가 보니까 내과 옆에 있는 동산에 어느 굴로 들어가 있어서 굴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 뼈가 전멸이는 자세로 가지런히 이렇게 누워있는데 거기에 수달 새끼들이 5마리가 오물거리면서 애미 그 젖이 있을 형상 자리에 가서 이렇게 새끼들이 오물거리는 거 있는 걸 보고 크게 충격을 받고 출가를 해서 신라 때 진원종을 창점했던 해통국사라는 스님이 된다는 얘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자식을 향한 애리 마음은 그런 거죠. 뼈라도 가서 자식한테 젖을 먹이겠다고 뼈가 거기까지 움직여 간 거. 물론 설명할 수가 없지만 그 절절한 자식을 향한 모정이 항차 짐승도 그렇거늘 사람이 오죽하겠습니까? 제가 그때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필시 천벌을 받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야말로 정말 세월호의 그 어린 넋들이 이 불의한 세상에 대해서 이 잘못된 세상에 대해서 엄히 지금 바라보면서 전 심판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세월호의 그 비극이 없었더라면 광화문에 촛불에 대함성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그것이 결국 박근혜 정부를 탄핵을 했고 정권이 문재인 정권으로 바뀌는 큰 동력이었고 힘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월호 참사가 없었더라면 그 더럽고 취했던 권력의 치부가 감춰진 채로 그대로 다시 황교안이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으로 정권이 연장이 됐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나마 세월호 엄마 아빠들의 피눈물 나는 그런 그 기도가 하늘에 닿아서 결국은 박근혜 정권이 탄핵이 되었고 그래도 정상적인 국가의 형태를 겨우 띠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한국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저 짐승 축생보다 더 못한 사악한 놈들의 부정한 행위, 박근혜 시대 아마 처음 임명했던 법무부 차관이 지금 별장 강간 사건으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김학의가 박근혜와 함께 청와대에서 같이 놀던 친구였다는 거죠.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 황교안이 이런 사건들이 전부 덮여있을 거죠. 뿐만 아니라 장자연 사건으로 불리우는 조선일보 방간의 일가들이 그 못된 행위 다 덮여있을 거죠. 한진그룹의 조중훈 회장이 죽었다고 다들 교의를 강요합니다만 그들 딸들이 갑질을 하면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했던 그러한 그 폐악질도 아마 다 덮였을 거라고 봅니다. 한국 사회에서 그동안에 70년 동안 일어났던 모든 부정과 부패와 불의와 눈뜨고 볼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악행들이 드러나고 있는 이러한 시절을 만들어낸 데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한없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했던 엄마 아빠들의 간절한 기도가 한국 사회를 바꾸는 저는 동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호성이 엄마가 얘기했던 이
의원님을 보면서 며칠 전에 박주민 의원을 잠깐 저희 사무실로 좀 보자고 그래서 잠깐 만났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이 세월호 문제나 또 여러 가지 감춰진 문제들을 제일 진심을 다해서 국회의원이라는 권위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그런 진정성을 가지고 약자들 편에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몇 안 되는 국회의원 중에 하나가 저는 박주민 의원이고, 그런 의원 중에서 가장 신뢰가 가고 믿음이 가는 국회의원이 저는 박주민 의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월호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제일 의심스럽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는 박주민 의원이 대부분 그러더라고요. 국정원의 소유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월호가. 저도 처음부터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 바닥에 타일 붙이는 것까지, 커피 자동 판매기를 어디다 놓는 것까지 국정원에 일일이 다 보고를 했냐는 거죠. 그 배 주인, 선주가 아니면 그런 보고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고, 보고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저희 대한민국은 휴전 상태입니다. 휴전은 전쟁이 끝난 게 아니고 전쟁은 쉬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만약 일어나면은 사륜구동 자동차는 전부 국가에서 증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쟁으로 쓰기 위해서, 군인들이 쓰기 위해서 사륜구동, 우리가 뭐 보통 지프차라고 부르는 자동차는 국가가 증발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사륜구동 자동차가 세금이 싼 이유 중에 하나가 개인의 소유지만은 국가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배도 2,000톤급의 이상의 함정은 국가 비상사태 때는 국가가 증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일정한 부분을 관리한다는 거예요. 근데 세월호와 같은 배가 수십 척인데 딱 세월호 한 척만 국정원에다 그렇게 세세한 보고를 했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지죠. 근데 뭐 때문에 그 아직까지 세월호가 국정원에 소속이었는지, 아니면 왜 국정원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안 하고 있는지, 이거부터 밝혀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문제들, 왜 CCTV는 몰래 꺼내서 바꿔치기라고 다른 것으로 조작을 했는지, 이런 문제들을 다 밝혀내는 것이 국가가 해야지 될 일이고 문재인 정권이 지금 해야지 될 일인데 무엇이 바빠서, 뭘 그렇게 다른 게 급해서 안 하고 있는지 저는 그 부분은 굉장히 의아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가로 가려면 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의혹 밝혀지지 않으면 정상적인 국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개인의 일탈이라든가 개인의 추접스러운 무슨 행위라든가 이게 감춰진 게 아니라 무고한 피해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난 단원고 학생들 250명과 그 외 일반인 합쳐서 304명의 죽음이 불참의 바닷속에서 묻혔고, 이것들이 진실이 은폐돼서 하나씩 의혹이 드러나는데 이 문제 해결에 국가가 발벗고 나서지 않는다면 이미 그건 국가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죽음 앞에서 진실해지고, 죽음 앞에서 인간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거는 개, 돼지만도 못한,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6살 때 저희 모친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4살 어린 제 동생과 함께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면서 그 초등학교 전학을 6군데를 다녔습니다. 그 죽는 게 도대체 뭘까?
그 생각을 하다가 고등학교 졸업받고 머리를 깎았죠. 그 돌을 깎으면 뭐가 바뀌고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다가 영장이 나와서 군대를 갔습니다. 근데 군대 갔다가 오니까 제 동생이 군대 갈 나이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육군은 가면 너무 힘드니까 해군을 가라. 모든 고등학교 밴드부 악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색소폰도 잘 불고 트럼펫도 잘 불고 바순이라는 악기가 이제 기억을 했던 전공악기인데 물론 지금 살아있으면 65이죠. 해군 군악대가 제일 그 장비도 좋고 육해 공군 중에서 제일 센 데가 해군 군악대예요. 그래서 해군 군악대를 간다고 해군을 지원했다가 1974년 2월 달에 그 당시에 지금은 통영으로 부르는데 지금은 그 당시엔 충무였죠. 지금은 통영이 됐는데 충무 앞바다 YTL 침몰 사고라고 해서 해군 훈련대원들이 321명이 탔다가 159명이 죽는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거기에 끼어서 결국은 죽게 되죠. 물론 저는 뭐 형제간이니까 좀 다르겠죠, 부모하고는. 그러나 어머님이 없이 형제간이 크다가 동생이 사고를 당하니까 미치겠더라고요. 사람이 미치는 게 그런 거. 나중에 밥을 안 먹고 매일 술만 먹어가지고 그 술 먹으니까 속이 막 미식거리니까 그래서 울컥하고 헛구역질하면 입에서 피가 푹푹푹 넘어오고 그래서 세월호 그 엄마들의 심정을 아빠들의 심정을 조금 더 나보다 이해도 하게 되고 아파도 하고 저희 아버님은 그 이듬해 그 충격으로 뇌출혈로 49살에 또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그런 이 죽음 앞에서 사람들이 그 죽음을 놓고 함부로 얘기하거나 그 죽음의 서러움에 대해서 같은 공감을 못한다면 인간 사회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저는 그래서 과연 죽음 앞에 뭘까? 사는 게 도대체 뭘까? 그리고 20살에 죽는 것과 오래오래 살다가 80, 90이 돼서 죽는 것과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개, 돼지만도 못한 놈들은 오래 살면 살수록 죄를 더 저지르게 되겠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정말 제대로 된 나라, 제대로 된 나라라면은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겠죠. 그러려면 우선은 너무 불평등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어느 법회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세월호 참사에 연관된 희생자들 중에 한국 사회에서 초반급 이상의 아이들이 같이 사고를 당했다든가 초반급이 아니고 국장급만 돼도 그런 아이들이 있을까? 아마 아닐 겁니다. 힘없고 약한 서민들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진실이 은폐되고 권력을 가진 자들은 무슨 연으로 서로를 사고를 가장한 저는 침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행위를 저질렀을까? 뭘 덮기 위해서? 뭘 덮기 위해서 아이들이 구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를 막았을까? 여기서부터 이 문제를 우리가 풀어가지 않는다면 우리 한국 사회에 희망이 없는 세상이 되는 거죠. 엄마들의 피우는 소리가, 아빠들의 호흡 소리가 이제 멎었다고 서름이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분들은 평생 가슴 속에 저릿저릿한 그 아픔을 안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아픔의 원인이 됐던 사고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아마 눈 감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죽음이 없겠습니까? 아시아에서는 큰 해일로 수만 명이 죽기도 했고 일본에서는 쓰나미가 일어나서 거기도 15,000명이 한꺼번에 죽었고 자연재해라든가 전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지금도 사람들이 수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문의 죽음, 죽음에 대한 사고의 원인 규명이 전혀 되지 않은 채 여러 가지 의혹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더 슬프고 더 괴롭고 더 화가 나고 더 가슴이 아픈 겁니다. 이 사건의 서로 참사해야 되는 사건들이 명명백백하게 백일하에 다 밝혀져서 거기에 대한 사람들이 처벌을 받고 진실이 드러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 저는 그걸 밝히기 위해서 앞장서는 것이 종교인들이 또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종교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힘없고 약하고 과학 문명이 발달이 안 됐을 때 천둥 번개가 치고 큰 바람이 불고 그러니까 뭔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어떤 큰 힘이 있구나 모르면서도 뭐가 뭔지 모르면서도 뭔가 큰 힘이 있으니까 거기에 의지하고자 했던 인간의 연약함과 약함이 저는 종교를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러한 종교의 큰 힘, 사실은 큰 힘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알 수도 없습니다. 그거는 보지도 못했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큰 힘을 이용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천국을 보내준다. 49세를 지내면 극락을 보내준다. 이 따위 협잡질로 사람들을 어리석게 만들어서 돈을 갈취하는 이런 행위. 이건 불교나 기독교나 종교인이 해서 할 행위는 아닌 거죠. 49세도 1,000만원짜리, 500만원짜리 돈을 많이 내고 하면은 좋은 데 보내준다. 집값놈이 지옥을 가야지 될 놈이 49세를 지내준다고 중얼거리고 연보를 하는 모습을 봐야지 되는 것이 오늘날 종교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부모가 어느 자식에게 너 나가서 도둑질해, 강도질해, 거짓말해, 사음질해, 살인해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기독교의 10계명이나 불교의 5개나 다 살도 음망이 기본 계율입니다. 살생, 도둑질, 음란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 기본적으로 10중, 이 4가지 계명은 발화일제, 불통참이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죠. 거기에 기독교는 나의 신을 숨기지 말아라. 근데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 가져야지 될 기본적인 도덕에 해당하는 거지 종교가 요구해가지고 이건 계율로 삼아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보편적 인간의 가치.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럼 종교란 뭔가? 종교는 이 사회의 고통에 대한 연민, 고통에 대한 공감,
그 공감 속에서 그 문제를 같이 해결하고자 하는 끝없는 노력이야말로 존경이 가져야 될 첫 번째 덕목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함께 그들과 그것을 나누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쓸 때야말로 땀 흘려 밭에 논에 가서 일하지 않고 신도들이 갖다주는 시주물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보는 거죠. 깨달음을 얻어서 너무 좋아요. 그럼 저 혼자 좋은 겁니다. 그 깨달음의 가치가 어떻게 이 세상에 구현이 되고 실현이 될 것인가. 홍철 스님 불교계에서는 돌아가셨지만 다 존경합니다. 참 훌륭한 분입니다. 근데 왜 홍철 스님이 훌륭하냐고 물어보면은 왜 훌륭하냐? 뭐 때문에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경기 불자 제가자 여러분들 중에 혹시 성철 스님이 어째서 지금까지 돌아가신 지 한참 됐는데 존경을 받고 성철 스님 하는지 누가 한 말씀 해주실 분 있습니까? 삶 자체가 청렴 결백하고 무소유하고 그 스님으로서 계속 공부 열심히 하는 존경을 받아야 될 어떤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스님이 자기 거를 안 내우시고 좀 뭐랄까 하물며 재산이나 돈이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꼭 스님이 자기 절을 가지시거나 이러지도 않으시고 좀 청빈하게 사시면서 수행에 모험을 보이셔서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사는 분들 많습니다. 가지신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저는요, 예. 앞에 모든 불자들은 다 알고 있는 상황도 있겠지만, 특히 성철 스님에게 말씀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앞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방향을 짚어주면서 그렇게 하는 게 끌어주시는 정신적인 힘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뭐라는 겁니다. 그게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아까 그 말대로 나를 내세우지 않으면서도 온 하나를 통해서 가는 그렇게 어리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 구체적으로 하면 어떻게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힘을 모을 수 있는 거, 말할 수, 이게 웅집할 수 있는 거 그런 거라고 보죠. 저는 제가 성철 스님 밑으로 출가를 처음 했습니다. 본래는 제 본명이 원일이에요. 백년 홍철 스님이 지어줬던 본명이 원일 둥구런자 날일자입니다. 근데 이제 노장님하고 잘 안 맞아가지고 제가 이제 배 들으다가 이제 족대로는 아닙니다. 제가 보따리 싸가지고 나왔을 때 저를 그렇게 많이 찾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하나의 규합을 해서 갈 수 있는 하나의 큰 힘이 됩니다. 물론 어떤 힘은 되는데 저는 그것이 현실적인 삶 속에서 우리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메시지를 주냐는 거죠. 전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요. 퉁 떠있는 우리들이 그것을 갖다 갭이 많으니까 잘 몰라요. 근데 어떤 것을 하나씩 집어가면서까지도 이렇게 해서 주는 그 방향 제시를 해줬던 거. 그래, 그런 것을, 그러니까 어느 리더가 딱 있으면은 잘 몰랐을 때 딱 하나 잡아갖고 따라와 하면은 줄을 잘 타면 잘 가듯이 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더 다른 잡생각을 더 않게 되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그 구체성이 없다는 거요. 막연한 거죠. 근데 제가 그 행자 생활을 병행하면서 하면서 신도들이 와서 꼭 삼천배를 하고 삼천배 안 하면 만나주질 않으니까 삼천배를 하고 성철 스님을 친견을 해요. 그럼 제가 시자니까 옆에서 보면은 삼천배 하고 와서 뭐 굉장한 거를 얻어가나 보면은 그래 고생했다.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러고 나면 끝이에요. 그 내가 왜 삼천배를 하면서 성철 스님을 만나려고 그럽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느 분한테. 그러니까 너무 유명해서
안 만나니까 더 만나고 싶은 거예요. 삼천배 안 하면 안 만나니까. 꼭 뭐가 같으냐면은 아이돌, 유명한 아이돌한테 환호하는 학생들, 사람들하고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명하니까 한번 멀리서 보기만 해도 사람들이 다 좋아하니까 나도 같이 성철스님 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그것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나가는 진리의 방향에 장애 역할도 한다고 보는 거죠. 딱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 따라. 내가 신랄하게 비판하는데 재작년에 물론 날도 추웠습니다만 모든 학생들이 다 긴밥 옷 입고 다녔어요. 네. 전부 그거 입고 다녔습니다. 제가 아무튼 근처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한꺼번에 한 20명이 지나가는데 한 명도 그걸 안 입은 애가 없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야지 되죠. 남 따라서 남들이 왜 비판적인 시각으로 사회를 안 보는가? 왜 삐딱하게 좀 세상을 안 보나? 왜 남들하고 똑같이 사물을 봐야 되는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지 되는 거죠. 그런 그 사물에 대해서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바라보게 되는 그게 어리석음으로 빠져들어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저는 저희 법회 때 저희 그 단지부의 회원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따라 살지 말아라. 네 스타일로 좀 살아봐라. 그래서 내 스타일로 살기 위해서는 우선은 의식주에 걱정이 없어야 됩니다. 의식주. 대한민국 경제가 공평하게만 잘 분배를 잘하면 여기서 의는 옷이 아닙니다. 의료입니다. 의료. 병원에 아프면은 누구나 무상으로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그런 그 권리가 있습니다. 먹을 권리. 배고프면 언제든지 최선의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먹을 거를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집이 없어서 길바닥에 나앉는 일은 없어야 된다. 의식주, 거기에 하나 더, 교육. 이 네 가지가 국가가 책임지는 세상. 그게 요즘 얘기하는 보편적 복지거든요. 선별적 복지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고등교육 이상을 국가가 책임지는 세상. 결혼을 해서 일가를 이루면 20평짜리 집이라도 15평짜리 방이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국가가 집을 제공할 의무. 그리고 아프면 어떤 병이든지 병원에 가서 그게 북유럽파, 덴마크나 핀란드나 노르웨이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또 그쪽을 지향하고 있는 행복한 나라인 것이죠. 너무 대한민국은 빈부의 격차가 심합니다.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면은 과연 부자들은 행복할까요?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보다 훨씬 행복하게 살까요? 대한민국의 부자들의 모습을 제일 적나라하게 드러냈던 게 대한항공 조현민 또 조현아 그 부인 이명인가요? 그 사람들 소리 내는 거 들어보셨죠? 그게 지옥에서 나오는 소리지 사람 소리는 아니잖아요. 아기 나찰의 소리지.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김학의 같은 사람은 그게 짐승이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 짐승도 그런 짓 안 합니다. 그럼도 너무 지위가 높고 서울대학교 법대 나오는데요. 나경원이도 서울대학교 법대 나왔습니다. 그런 무식한 인간들이 대한민국 사회를 끌고 있고 그게 저제급 성류층이라고 부르는 데라는
뿐만 아니라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형 교회 지어서 자식들한테 세수 판다고. 우리 불교는 또 어떤가요? 얼마 전에 전 원장이었던 자승이 물량사 해서 도로 등을 빼돌리다가 들켜서 지금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에 저는 사법 처리를 받을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나간 잘못들에 대한 것들이 통렬하게 드러나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에 대한 무서움을 느끼고 비난을 받고 해야지만이 바른 사회로 가는 겁니다. 부처님의 자비심으로 다 덮고 오늘 집안일을 다 드러내가지고 그렇게 다 난리를 치느냐. 근데 다 드러내. 곰팡이는 햇빛을 쬐야지만이 곰팡이가 없어지지. 감추고 덮고 하면 점점 더 번져나간다는 겁니다. 제가 세상을 비판하고 잘못된 권력에 대해서 항상 칼날 같은 얘기를 하고 우리 조계종단의 잘못에 대해서 엄히 비판하는 것은 사랑해서 그런 겁니다. 물론 그러다가 김어준 말로는 짤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짤리행중이라고. 그렇게 됐지만 그렇다고 제가 불행하거나 그렇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 자리를 굉장히 감동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말 불교는 조직적이지 못해요. 지금 서울 시내 태극기 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거의가 대형교회 신자들이 대부분이고 뒤에 돈을 대형교회에서 다 대고 있습니다. 대형교회. 순복음교회나 광림교회나 금남교회나 방공을 기치로 한국사에 뿌리를 내렸던 영락교회나 다 문재인 정권을 반대합니다. 그 신도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하면 조직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우리 불자들은 조직적으로 동원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기도 일원에서 저는 이렇게 많이 모이면 한 30명이 나올까 생각을 했는데 예상 밖으로 50여 명 이상이 되어서 굉장히 저는 따뜻한 마음이고 또 세월호의 4.16 재단에서 엄마들이 이 경기 지역에도 스님들도 많을 것이고 훌륭한 분들도 많을 텐데 저를 일부러 안산까지 이렇게 초청을 해서 이런 법회를 할 수 있도록 한 그것이 저는 살아가는 낙이고 제 기쁨이고 정말 저는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세월호에 그 안산에 비극이 없고 세월호 엄마 아빠들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 피울음 소리가 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아직까지 통렬히 확실하게 해결이 안 된 것 아마 경기도 지역에 있는 여러 불자 여러분들이 작은 힘이라도 조금씩 보태서 진실 규명이 되는 날까지 엄마들과 아빠들과 힘을 합쳐서 정말 한국사의 바른 세상을 위해서 나가주시길 바라고 그렇게 하실 때야만이 비로소 부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설 수가 있는 불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불자 여러분들과 세월호 엄마 아빠들 힘들고 어렵더라도 몸 건강하게 잘 챙기시면서 열심히 이 세월호 진실 규명을 위해서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굳게 어깨동무하고 같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원한 스승이신 우리 명진 큰 스님께 큰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